자,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태동하고 그런 뭐 오스만이든 최두학이든 그런 사상적인 베이스를 기준으로 영국에서의 도시개발 그리고 미국에서의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 미화운동이라는 그러니까 전원도시를 통해서 뭔가 파생적으로 나왔던 하워드의 전원도시론 뭔가 로버트의 그 위성도시, 클란스 페리의 근린주거, 라이터 스타인의 레드번 계획, 거기에 뭐 그린벨트 도시, 내런던 계획, 후쿠시마도 쭉 전반적인 걸 봤죠. 그러니까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인 그런 흐름들을 우선 본 거예요. 거기 이제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개념도 한번 봤고, 꼬르비제의 기능 위주의 도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트는요,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놓쳤었던 그 흐름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챕터별로 도시개발, 도시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현대도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제 거대도시, 그리고 이제 뭐 표준 대도시권, 그리고 기타 도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도시계획의 시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면요.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시된 도시 모델로서 기본적인 개념은 대도시화 또는 거대도시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 과학적인 이상도시를 바탕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도시구조, 밀도 이런 것을 다 분석했고 단일 도시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전반적인 공간에 대해서 인식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까밀로 시대의 경관도시라는 개념도 있었네요. 자, 도시를 예술적으로 조형함으로써 인간의 거주지를 건설하자. 그래서 예술도시의 형상은 살기 좋은 도시임을 주장했다. 뭔가 좀 아름다운 도시, 예술로 쓰이는 도시가 살기 좋다. 그래서 로마 이후에 각 시대는 광범위한 공간 조형을 분석했고 주거, 가로, 자연과 조형적인 조직화를 주장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근대 도시의 이론을 만드는데 좀 기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도시 공간을 좀 아름답게 미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런 그 까밀로지트의 경관 도시는 아무래도 경제력 자족성이 없는, 즉 공업화가 한창 대두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 문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도시, 까밀로지트 이런 사상들은 뭐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창조도시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는 것. 가르니의 공업도시. 자, 담장 없는 우선 주택지를 설계하자고 했고요. 공장과 주거지는 우선 분리해야 된다.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과 바로 붙어버리니까 주거지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주거지와 공장은 분리시켜서 직주 분리를 주장합니다. 프랑스 리옹에 적용이 됐었고요. 도시 속의 공업을 조화시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구축했다. 인구 약 35,000명 있고 부분적인 선형도시도 나왔다. 자, 용도지역제를 채택하여 즉 조닝제를 채택하여 주거 및 공업지역을 분리시켰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용도지역제를 등장했다는 거. 토지의 용도를 분리해서 그 땅의 성격을 부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결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 개별 건축물까지 혼자 설계하여 본인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베이스 토지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까지 입체적인 계획까지 한 번에 플래닝을 했다는 것.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나 주택건 설계는 대단히 전위적인 발상을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가르니의 공업도시 이상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계적인 모습이고 좀 그런 공학적인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혼자 그런 구상을 다 제도했다는 거. 자, 게데스의 도시조사. 1829년 좀 오래된 연구죠. 근데 이 1829년에 있었던 이런 개념이 추후에 1900년대 초반 미국으로 넘어가요. 먼포드에 의해서.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앞선 시대의 연구가 됐지만 그것이 전파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래서 도시 구조나 생활상을 복합성을 얽히는 데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도시 공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다
다방면에서 도시를 봐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인간과 사회환경이라는 사회환경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사전작업으로서 도시 조사 및 분석을 강조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현황조사를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데스의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는 당연시 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조사 분석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법칙을 도입하여 도시계획 기술의 과학적 차원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주거 환경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노력이 있었고요. 자, 아더코미의 지역계획론 도시 성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발전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하자. 어쨌든 성장을 하는데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다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중심 업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철도와 도로가 펴져서 공간을 만들자. 어떠한 단핵 구조로 퍼지는 공간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방사 간선면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입지되고 그 외측에는 주거지역과 녹지가 입지했다. 도시 규모를 제한하는 소도시론보다 성장을 장려하고 자급자족 도시를 만드는 이론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소도시론 어쨌든 도시 규모를 제한하잖아요. 인구 뭐 3만, 인구 5만, 인구 얼마 그런 식으로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점차 커지는 거대화되는 도시를 이해하자. 그렇게 만들자. 이게 지역도시, 지역계획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잠깐 얘기했던 소도시론, 작은 도시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선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있습니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약 인구 3만 2천 명 정도 있었죠. 테일러의 위상도시도 약 인구 3만 명 정도, 3만 2천 명, 3만 명 정도 이야기했고요. 쥐패더 같은 경우도 신도시를 수립하는데 인구 규모를 설정을 합니다. 쥐패더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라이트와 스타인의 레드번 계획 또한 인구 규모가 한 5천, 6천 정도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소리아 이마타의 선상도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도시론의 특징은요, 영국의 전원도시 특성에서 살아볼 수 있는데 충분한 공지와 공공시설을 갖춘 일종의 교외 주택지다.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고 외곽에 떨어진 소규모의 도시, 전원생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위성도시의 발전을 본다면 하워드 전원도시론이 위성도시론으로 가는데 하워드의 전원도시에서 시작되고 타일러, 어넌, 휘튼, 라딘에 의해서 위성도시, 소규모의 도시 개발을 한다. 자, 그럼 소도시가 있다면 대도시가 있겠죠. 대도시는 우선 르꼬르비제가 있을 것 같아요. 300만을 위한 빛나는 도시 뭐 이런 거 있었죠. 르꼬르비제가 있었고 아더코미 지역도시 지역계획론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의 핵으로 점점점 커지는 도시가 있어야 된다. 울프 또한 뭔가 공업도시 얘기를 하면서 커다란 도시를 얘기했고요. 뭐 프레이드 대상도시로 뭐 휘튼 대도시 이런 계획도 있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도시를 점점 크게 보는 거고 많은 인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도시 계획의 하나의 예를 볼 수 있는 게 피에르 랑팡의 워싱턴 DC 계획이다. 이런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구 규모도 많고 뭔가 방사와 격자형의 대각선이 들어간 그런 가로망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 버넴도 대도시를 주장한 하나의 계획가로 시카고 같은 것도 다 대도시니까요. 그래서 도시 미화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큰 도시를 주장했다. 이것이 현대 도시의 큰 맥락이 되겠네요. 현대 도시를 봤을 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뭐랄까 까멜로디의 경관도시라든지 가르니의 공업도시, 게데스, 지역도시, 그리고 이렇게 소도시, 조그만 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도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대도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도시의 기본적인 변화 이론 이후에 이제 거대 도시의 팽창
출현과 이제 거대 도시 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델러스 선언이나 이제 도시의 인구 집중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도심과 부도심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 우리 도시화 단계겠죠. 도시 문제, 도시화 단계 그쪽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델러스 선언이라 불리는 것, 1967년이에요. 7월 5일, 67년 7월 5일 그리스 독시아디스 연구소에서 세계 도시 인구가 도시 연구가 33이고요. 뉴 헬로스 유람선에서 이제 에게를 순항하면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델로스라는 무인도에서 세계는 도시화 시대에 도입했음을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제 도시화 시대에 도입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도시를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의 정규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델로스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60년대 이후로 전 세계는 이제 세계화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델로스 선언을 기점으로 도시와 그 도시 현대사회, 근대사회, 탈산업사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63년에 델로스 선언이 이제 도시화로 진입을 했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과 이제 프로 형상과 푸시 현상 밀어내고 당기는 그런 압출과 흡입 요인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도시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는 인구를 흡입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촌 인구를 압출하는 즉 흡입과 압출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우리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인구를 흡입하는 요인들, 뭔가 높은 임금, 일자리의 기회, 많은 일자리 기회, 높은 임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취업의 기회, 교육적인 환경에 이렇게 좋은 것들, 이런 것이 도시가 끌어당기는 그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치면은 압출 요인. 뭔가 농촌의 기계화를 통해서 일자리는 감소하고, 노동력 대비 비용이 적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촌 인구들은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요인 분석들을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을 했다. 선진국들은 도시의 인구를 흡입하는 작용이 강한 반면 개도국에서는 압출 요인이 강하다. 무슨 말이에요? 압출과 흡입 요인이 같이 있긴 한데 선진국에서는 정말 더 도시다움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더 강한 거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촌의 삶이 더 피폐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압출 요인이 더 강하다는 거죠. 자, 도시의 마력이다 해서 도시는 산업화로 취업의 규모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도시의 매력이죠, 매력. 어떠한 흡입 요인이 있는가? 취업의 기회가 풍부하고 도시는 교육과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 해방, 도시라는 개방사회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행동의 자유가 있다. 아무래도 농촌 같은 경우 내가 움직이면 주변 사람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 그래서 자유를 더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탈산업사회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산업이 새로운 산업을 대두하고 도시의 창조적 매력을 발생시킨다. 도시는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인구를 흡입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로 이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는 더욱더 심화된다. 이런 얘기죠. 뭔가 이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정책들을 마련하죠. 인구 분산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 도시, 혁신 도시를 통해서 지방 분권화를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어쨌든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대학교도 서울에 다 많이 있고 이게 교육의 기회인 거고 서울의 취업률이 일자리도 가장 많은 거고 인구도 높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자, 도시의 편식 어반 스프롤에 대해서 보면 시가지의 무계획적, 산발적 확산을 지칭한다. 철도 시대에서는 철도 의존형으로 철도역 중심을 팽창했다면 자동차 시대에서는 도로에 의한 선상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철도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자동차는 이제 도로에서 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외연적인 확산은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직주 분리 현상과 부도심이 발생하고 교통일선이 발생했다. 하나의 소규모 도시에서 원의 개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이 발달되다가 교통이 발달하니까 외곽으로 퍼진다는 거죠. 막 퍼지다 보면은 교차점 부분, 즉 원의 개 도시에서는 기존 원의 개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철도가 들어옵니다. 철도가 들어오면 도시개발의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자동차의 교통이 발달하니까 도시는 외연적인 확산을 하게 되죠. 자, 외연적인 확산을 하게 되다 보면 교통의 결절지죠. 도로와 철도가 만나는 이런 스팟이 뭐가 된다? 부도심이 되겠죠. 즉 다액도시로 형성되는 교통의 발달과 도시의 발달은 같이 이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 발생했다. 자, 외연적인 교통의 발달로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도심은 업무지구가 형성되고 통근이 가능한 철도역이나 도로의 교차점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시킨다. 즉 부도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도심에서 주거, 학교, 공원 등의 토지 이용은 고도에 밀려 점점 유리한 지점으로 원심력 이전을 하고, 무슨 말이에요? 당초에 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대규모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보니까 주변의 개발 압력이 밀려나가는 거죠. 어디로? 외곽으로. 그럼 그 공간, 밀려나간 공간, 이전된 공간은 뭐가 들어와요? 기업의 본사나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구심적 이전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죠.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그 재원 마련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서울 시내 주요 요충지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지방으로 간다. 그 자리를 매각해서 매각 금액을 가지고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 엄청난 지가를 깔고 앉았던 건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심에는 도심이 형성되고 철도역과 교차점 주변에는 부도심이 형성이 된더라. 그래서 철도역과 주요 교차점이라는 거,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도시의 팽창 발전은 아메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 외연적 하나의 축이었는데 도로에 따라서 아메바 형식으로 점점 커진다는 거죠. 외연과 주택, 공공시설 이전은 철도역과 간선도로의 변에 따라서 불가사리 모양으로 전개되어 단핵도시에서 복합도시가 발생한다. 자, 이런 도시가 어떻게 생겼어? 철도에 따라서 외연적인 확산을 하다 보니까 불가사리와 같은 도시가 팽창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쉽게 접근해서 도시개발 발달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커지게 되면 연담도시, 커버네이션을 만들어내는데 1915년 패트릭 게데스가 처음으로 정의를 했고요. 인접한 도시들이 팽창되어 시가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도시가 있었어. 근데 여기가 이제 교통의 발달을 통해서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확장을 하겠죠. 그렇죠? 아메바 형식에서. 그 다음 점점 교통이 발달하고 철도가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커지는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은 하나의 도시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는 콤버네이션, 연담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패트릭 게데스가 주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연담 도시의 개념, 거대 도시의 개념을 받아서 미국에서 조사했던 표준 대도시 권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 대도시 권역이다. SMSA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의 행정구역 이상, 즉 실제 도시 권역을 설정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국세조사에서 처음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개발 권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좀 더 광역적인, 우리가 행정단위권으로 쪼개내는 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리전, 지역을 하나의 권역을 묶어내는. 우리나라를 보면 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 과밀억제 권역,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접근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대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선 게데스가 있었죠. 아까 코버네이션, 연담 도시에 대해서. 또 패트릭 게데스는 도시의 생활 환경은 물리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통합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즉 지금까지 물리적 공간의 확장만 봤다면 게데스는 그 공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통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대규모 통합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 이런 통합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현재 시점에서 뭐 광역도시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광역 경제권 이런 개념이겠죠. 뭔가 물리적 공간 구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자, 이런 게데스의 개념은요. 게데스가 이제 과거에요. 1800년대 정도니까 1914년 좀 초기에 게데스가 이야기를 했고 이런 개념을 멈포드가 미국으로 전수를 하죠. 그래서 게데스의 철학이 뉴욕의 계획과 집단, 즉 어디예요? 미국 지역계획협회죠. 미국 지역계획협회로 전달이 되면서 하워드의 사상과 결합했다. 하워드의 그런 전원도시풍의 개념과 게데스의 지역도시, 대규모 플래닝을 해야 되는 지역도시 개념이 뭉쳐지면서 미국 지역계획협회로 들어가고 그것은 뉴딜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뭐 그린벨트 도시, 뭐 그린데일, 그린힐스, 그린벨트 이런 도시를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그리고 40년대, 50년대 유럽의 수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이? 이런 게데스의 지역 계획, 즉 대규모 계획이. 그래서 이런 계획은요, 연담 도시 혹은 진화하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화하는 도시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 아메바 형식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계획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데스는 전력, 내연기관 등 새로운 등장의 신기술, 자, 전력과 내연기관을 뭐라 불렀어요? 신기술이라 불러죠. 이런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대도시들은 확장하여지며 큰 덩어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를 연담도시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게데스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SIMS, 미국 표준 대도시권 계획의 큰 골자가 되겠죠.